나는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오늘은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슬픈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은평구 신사동 고개 삼거리에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목적은 같지만 크고 정돈된 연서로 대신 나는 작고 오래된 가련로를 선택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련일동에 정착하고 난 이후 나의 삶을 복기해보기로 하였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살며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원래 나의 신혼집이었다. 축축한 장판, 노랗게 빛바랜 벽지, 눅눅한 문짝, 내가 처음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남은 기억들이다. 나는 새로운 터전에 부푼 꿈을 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을 수리하기 시작하였다. 칠을 새로 하였고 도배사를 불러 벽지를 하고 마루를 깔고 끝내는 지붕도 새로 올렸다. 그리고 나의 결혼은 입주와 더불어 파탄을 맞이하였다. 나는 이 집에 영원히 홀로 남게 되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끝없는 생존 투쟁의 연속이었다. 예술가라는 직업은 번번이 이웃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만들어냈다. 이웃들의 수상한 눈초리에 나는 이유 없이 나의 삶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였고 나의 행동, 나의 태도까지도 설명을 해야 했다. 그들은 이 마을에 예술가들이 모이는 것을 내가 처음 이웃과 싸우게 된 계기는 주차 문제였다. 집 앞 사찰 법사님이 차를 2대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나의 작업실 담벼락을 차지하고 있어 나는 주차를 할 수 없었다. 수차례의 고성이 오가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가져갔으나 이미 오랫동안 굳어진 삶의 방식을 나같이 굴러들어온 돌은 쉽게 바꿀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구청에 그린 파킹을 신청하고 담벼락을 허물터이니 차를 빼라고 최후의 통첩을 던졌다. 노인은 그제서야 100m 거리에 절 주차장이 있으니 그곳을 사용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싸움은 그렇게 끝나가나 했다. 하지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때면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나를 수상하게 계속 쳐다보고는 했다. 하루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불편하여 이유를 물어보았다. 본인을 천일 아파트 반장이라 소개한 아저씨는 왜 남의 땅에 주차를 하냐고 하였다. 그는 그 땅이 절 땅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천일 아파트 소유이니 앞으로는 절 앞에 차를 주차하라고 했다. 나는 다시 법사님을 만나야 했다. 노인은 해결해 주겠다고만 할 뿐 거듭 물어도 주차장이 절 소유라는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아주머니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차 번호를 기억해 두겠으니 차를 주차해도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 분은 천일 아파트의 반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였다. 그렇다면 본인을 반장이라 소개한 아저씨는 누구였을까? 아니, 더 나아가 주차장은 누구의 소유인가? 마을에는 함정도 몇 개 있었다. 특히나 차를 끌고 올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낡은 다이너서티가 한 대 있었는데 겨우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게 주차를 하였다. 벽에 차를 붙이는 실력도 대단하긴 하였지만 나는 이 차가 그곳을 떠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언젠가 한 번은 그 차를 긁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차의 주인 되시는 분은 그 차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자동차 소리만 나면 창밖을 쳐다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 오픈 준비로 성급히 떠나던 나는 결국 그 차를 긁고 말았다. 당연히 아저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 나왔다. 나는 긁은 값을 물어주어야 했다.
마을 주민이라고 싸게 해주신다는 아저씨는 내가 받아온 견적의 2배를 불렀고 나는 슬프게도 그분을 이길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차를 포기하고 부모님 댁에 반납하였다. 옆집과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 작은 소음에도 옆집은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매일같이 경찰이 집을 찾아왔다. 억울할 정도였다. 왜냐하면 옆집의 소음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2집 모두 담배를 태웠기에 이해를 서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담배 냄새로 매일같이 우리 집에 고함을 지르고는 했다. 어느 날 밤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 욕설이 날라왔다.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옆집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한 채 절 앞쪽에 앉아 있었다. 나는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며 고함을 쳤고 결국 주먹 다짐이 되었다. 역시나 그 야밤에 마을 주민들이 몰려 나왔다. 법사님의 중재로 다행히 경찰서에 가지는 않았지만 나는 번번이 이웃들의 간섭에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어느 날 마을버스를 타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는 연신내역 6번 출구 쪽에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마을 잔치가 있었는지 시끌벅적하였다. 버스 안에서 나는 그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밴드가 와서 음악을 연주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낯익은 사람 한 명을 그 인파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머리에는 무스를 발라 뒤로 넘겼고 선글라스를 멋들어지게 썼으며 멋진 옷으로 곱게 단장한 노인은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다. 바로 집 앞 사찰의 법사님이었다. 항상 마주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 알아차리지 못할 뻔했다. 이중적이기도 양가적이기도 한 감정이 다가왔다. 저들은 잔치와 더불어 저렇게 즐거운데 나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다. 그냥 조용하게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 나는 계속 가련로를 따라 걸었다. 돈이 한 푼도 없어 택시를 부를 수 없었다. 오늘 내가 응암동까지 나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유는 그곳에 정착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친구도 산자락에 위치한 빌라 작업실에 입주하였는데 집들이가 꽤나 떠들썩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친구는 동네 어르신들까지도 모셔와 술을 함께 마시고 우정을 다지고 있었다. 사뭇 나와는 다른 그의 태도에 나는 술을 계속 들이켰다. 목적은 나를 투쟁하게 하였으나 그 친구에게 삶은 곧 목적이 되어 보였다. 나의 집은 어디인가? 나는 지금도 끝도 없이 걸을 뿐이었다.